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동화 같은 나라 체코. 체코의 정신을 그대로 살린 작곡가 스메타나. 여러분을 스메타나와 체코의 음악 세계로 초대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여러 명의 작곡가를 다뤘고 또 그 음악이 변하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번엔 다른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오늘 다룰 작곡가가 태어납니다. 자, 베드르지히 스메타나입니다. 베드르지히 스메타나입니다. 우리가 그냥 독일어식으로 읽으려면 베드리히 스메타나. 어디가 틀립니까? R이 틀리죠. 베드리히가 아니라 베드르지히 스메타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R이 발음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작곡가 드보르자기 R만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드보락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드보르자기 됩니다. 리을 지읒 그런 발음이 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스메타나. 이분 사진을 뒤지면 대부분 이 나이예요. 그리고 이 나이는 평범한 나이가 아닙니다. 슈만처럼 그렇게 죽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곡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이분의 인생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마치 체코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자, 언제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멘델스 존 슈만이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스메타나가 태어나고, 스메타나가 살아있을 때 브람스, 보로딘, 차이콥스키 이런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지요. 우리가 전에 배운 차이콥스키나 보로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아주 늦게 빛을 봅니다. 빛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룩했던 업적보다도 아직까지 그렇게 더 유명해졌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만족할 만한 명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코의 첫 국제적 작곡가입니다. 체코공화국은 유럽 중부에 위치하여 수도는 프라하, 면적은 78,866제곱킬로미터. 식민 지배와 공산주의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카프카, 밀란 쿤데라, 드보르작 등 많은 문화예술가를 배출하며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운 신비의 나라 체코. 유유히 흐르는 불타바강 위, 중세 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프라하 성과 선배 예술가들의 뒤를 잇는 거리 예술가들이 넘치는 카를교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프라하로 불러 모으고 있다. 이 체코라는 나라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혹시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체코나 프라하 뭐 이런 곳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고맙습니다. 부럽습니다. 정말 멋진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고대일 수 있을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다른 나라 침략을 받아왔고 또 오늘날까지도 아주 불안합니다.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가 바로 체코의 지도입니다. 저쪽에 프라그라고 돼 있는 저 프라하 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오늘날의 체코의 모습입니다. 옛날의 체코는 말이죠. 슬라브족이 세 군데 나눠서 살았어요. 체히라고 불리는 지금 라틴어로 보헤미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쪽 지방, 가운데 모라비아 지방, 또 슬로바키아 지방 세 군데서 나눠서 살게 됐어요. 모라비아 제국이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모라비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헝가리가 슬로바키아를 침범합니다.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지방만 남았죠. 이 두 지방은 자연스럽게 프라하를 중심으로 보헤미아 지방, 보헤미아 왕국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잘 갈 줄 알았어요. 얼마 후에, 정말 얼마 후에 오스트리아가 나머지 두 지방을 덮칩니다. 그래서 무려 300년 이상 지배합니다. 300년. 이 300년이면 글쎄요. 이 시대에 그냥 식민지 통치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받고 죽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죽을 확률이 큰 아주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300년이 어디까지 오느냐? 1900년대까지 옵니다. 나중에 독립을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지금 오늘날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스메타나라는 작곡가가 바로 이 식민지 통치 시기에 태어나서 그것이 끝나는 걸 보기 전에 죽습니다. 보헤미안. 지금 들으시는 곡은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보헤미안. 체코 하면 보헤미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아까 그 보헤미아 지방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헤미안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체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보헤미안 그러면 집시를 얘기합니다. 해외에서 활동한 보헤미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굉장히 국적이 있고 또 독일 사람 같기도 하고 뭐 막 이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보헤미안이에요. 원래 체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체르니가 보헤미아 사람. 나중에 베토벤 제자가 되지요. 집시란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어쨌든 보헤미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피아노를 친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는 체르니. 그러나 체르니가 책 이름이지 작곡가 이름인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애청자라면 체르니가 베토벤의 제자이자 작곡가였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또 누가 있을까요? 나중에 좀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더 뒤에 나온 사람이 구스타프 말러입니다. 보헤미안이에요. 사실은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들도 이 말러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독일 사람 아니면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알아요. 왜? 이름이 말러잖아요. 당연히 독일 이름 같고 이 사람은 물론 독일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지금 오늘날 가수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팝 가수들 중에서도 보헤미아 출신들이 많아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유난히도 이 보헤미아 사람들은. 아무래도 생활 방식에 어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체코 스타일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창시자. 체코 스타일로 작곡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체코 스타일의 창시자입니다. 어느 누가 처음부터 그 스타일로 작곡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스메타나 스타일이 체코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 틀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자주 현악사중주를 연주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지요. 사중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현악사중주 남기셨습니다. 하이든처럼 83개 아닙니다. 뭐 베토벤처럼 16개 아니에요. 차이콥스키처럼 3개 아니에요. 2개 썼습니다. 단 2개의 현악사중주를 가지고 쿼르테티스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첫 번째 현악사중주는 오늘날 현악사중단들이 가장 많이 연주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훌륭해요. 베를리오즈,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 리스트, 그 엄청나게 피아노 잘 치는 할아버지, 그분들이 다 한꺼번에 프라하를 방문하는 해가 됩니다. 이 해가 1846년. 그러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을 흥분하고 한번 좀 만나보고 싶고 한 거죠. 어떻게든지 좀 연락이나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 사람 해요. 누구한테? 리스트한테 합니다. 리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리스트에게. 제가 피아노 곡 몇 개를 썼는데 말이죠. 이거 좀 출판 좀 해주세요. 왜? 체코에는 유명한 출판사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살고 있는 헝가리나 뭐 이런 쪽에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 좀 출판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400불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리스트는 한 가지는 들어주고 한 가지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처음 본 사람한테 무슨 신용이 있다고 돈을 빌려줘요. 어쨌든 출판사엔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유명한 출판사에서 이 사람 피아노 소품집이 출판이 됩니다. 이것이 외국으로 나가는 시작이었어요. 리스트를 평생 존경하게 됩니다. 돈도 안 빌려줬는데 평생 존경하게 됩니다. 대단한 음악가였거든요. 사실 지금 나오는 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입니다.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아니 리스트가 저런 곡을 썼을까? 왜냐하면 엄청나게 기교가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 막 빠른 거 이런 것만 쓸 것 같은데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겠습니까? 지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었습니다. 오랜 청혼 끝에 결혼합니다. 슈만도 굉장히 오래 끌었죠. 6년 동안 법정 투쟁까지 하면서 나중에 결혼을 했고 이 사람도 오랜 청혼 끝에 결혼에 성공했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죠. 리스트라는 사람이 출판도 해주고 청혼도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1848년이 됐습니다. 반오스트리아 혁명에 가담합니다. 지금 무려 300년 동안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나라가 민족운동을 안 하겠습니까? 엄청난 분위기죠. 거기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혁명에 가담을 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으면 또 엄청난 또 한 자리를 했을 수도 있지요. 뭐 국립극장, 극장장이나 뭐 이런 걸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못해요. 안 죽은 게 어디예요? 자, 바그너의 오페라를 접합니다. 이 사람 나라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체코라는 분위기가 지금 무슨 음악을 할 분위기도 아니고 또 음악의 중심지는 따로 있었어요. 스웨덴이나 뭐 이런 곳에 돌아다니다가 바그너 오페라를 본 겁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바그너 타노이자 선곡이에요. 엄청나게 웅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와, 웅장해. 어떻게 저렇게 웅장할 수 있을까? 또 한 사람 쪽은 너무 시끄럽다. 난 못 듣겠다. 음악이 막 이렇게 저렇게 효과만 주느냐?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브람스, 슈만 파에 가서 붙는 겁니다. 아니, 브람스와 슈만이 스메타나와 무슨 상관? 그런데 이 사람은 스메타나는 바그너 쪽에 붙었어요. 리스트와 바그너,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이야, 저것이 내가 해야 될 음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약 100년에 걸친 브람스 음악과 바그너 음악의 충돌, 바로 음악사 100년 전쟁인데요. 브람스와 리스트가 벌인 제1라운드, 슈만과 리스트가 벌인 제2라운드, 다시 브람스와 바그너가 벌인 제3라운드. 이 충돌의 이유는 바로 베토벤, 슈만과 브람스는 베토벤의 음악을 계승하고자 했고 리스트와 바그너는 새롭게 개혁하고자 했던 것. 진보적 성향에 심취했습니다. 진보적 성향. 나는 이제 진보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어디서 갈리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갈려요. 어렸을 때 내가 진보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을 그렇게 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철이 없다. 나는 어릴 때 가진 생각을 나중엔 바꿨는데 넌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뭔가 이상하게 혁신적으로 곡을 쓰면 너 규칙 모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에 대해서 공부 안 하니까 새로운 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와 진보는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4딸 중 3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아주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의 얘기예요. 아, 그때 뭐 다 이렇게 나면은 뭐 이렇게 위생도 안 좋고 하니까 많이 죽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기 4딸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딸 중에 3명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 음악으로 이겨냈습니다. 딸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해서 곡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피아노 3중주입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나 다른 피아노 3중주를 들으면 시작이 이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어디 갔냐고요? 바이올린이 혼자 사고 있잖아요. 굉장히 슬퍼요. 어디까지 혼자 할까? 지켜보고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시작하는 피아노 3중주예요. 나중엔 악기를 부실 정도로 서로가 난리를 칩니다. 오, 3중주를 갖고 이런 소리까지 내네. 악기 하나로 시작했던 그 곡이 이렇게 심취해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악장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항상 좋은 멜로디는 밑에 악기에서 한번 하면 위에서 또 합니다. 실내악에 드라마가 없다라는 것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스트라 곡도 아니고 그렇게 작은 편성에서 무슨 그런 드라마가 나오겠느냐. 이 곡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곡입니다. 스메타나 트리오는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에 듣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 3중주 단들은 여러 레파토리를 연주하지만 사실 이 곡은 그렇게 많이 연주되는 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꺼내는 재미가 있죠. 3중주의 불후의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인 카타리나가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카타리나라고 썼지만 체코말로 읽으면 카타르지나예요. 자기 주위의 여자아들 4명이 죽은 거예요. 남은 건 자기 딸뿐입니다. 1명. 모든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악을 쓰자.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리스트가 쓴 교향시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향시! 교향곡이 아니라 교향시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리스트가 맨 처음 썼다고 얘기하는 교향시입니다. 이 교향시는 교향곡처럼 4악장이 아니에요. 한 악장짜리예요. 한 악장짜리 곡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목을 붙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교향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목 붙어있는 교향곡 많잖아요, 사실. 베토벤 운명, 전원,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제목이 있는 교향곡이라고 하지 절대 교향시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악장이 4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로 쓰기 시작하고 그 하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왜? 한번 보여주면 끝나는 거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형식? 그 좋은 형식을 왜 버려? 그렇잖아요. 보수파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너 교향곡 형식 모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교향시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특히 브람스, 슈만파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 이거 뭐 너무 대중적 아니야?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형식은 네가 어쨌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 밑에 바그너 밑에 스메타나까지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100년 전쟁의 여파죠. 1860년입니다. 결혼해야죠. 보통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거 없잖아요. 사실 아마 전 방송 보셨으면 여러분 뭐 50 몇 세 차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말이죠. 남편의 천재성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곡을 보여줘도 몰랐다는 얘기도 있고
중요한 건 또 나중에 정신병원에 갔을 때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에서 아주 욕을 먹어요. 그게 어디까지 오냐? 지금 한국에서 조용모의 파워클래식에 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결혼하시면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 역사에 남습니다. 자, 스메타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교양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주를 합니다. 내가 외국에 가서 엄청난 거 보고 왔다. 너희들도 한번 즐겨봐라. 라고 해서 교양실에 씁니다. 하콘야를 노르웨이의 옛날 왕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도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치고 멜로디가 너무 좋죠. 정말 영화음악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들려드리면 제가 아는 분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네가 설명하는 거 듣고 내가 CD 샀다가 거기만 좋잖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곡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냥 CD를 사게 한 게 어디예요? 발렌스타인의 진영에서 발렌스타인도 전쟁 이야기예요. 그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지금 보드게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발렌스타인은 보드게임이에요. 교양시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양시 안에 형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딱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쓰다 보니까 점점점 완벽하게 써지는 겁니다. 교양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도 막 지금 바이올린 솔로 나오고 정말 멋있게 흘러가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아, 내가 오케스트라를 소재로 엄청난 곡들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향곡을 쓸까요? 아니에요. 그 답은 여러분 잠시 후에 보실 겁니다. 숨겨진 사악장의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아주 멋진 곡이에요. 실패했어요. 야, 우린 모차르트 같은 거 좋아해. 어디서 뭘 보고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이건 또 뭐야? 교향곡이 사악장도 아니고 말이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 혼자서 그냥 쇼한 거예요. 아직은 이른가? 내가 그럼 또 다른 걸 써야 되나? 안 그랬어요. 왜? 이 사람 진보주의자예요. 남이 이해 못한다 그러면 더 좋아하는 진보주의자예요.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보헤미아의 브란덴부르크 사운드. 첫 번째 오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곡이 모차르트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저거는 그냥 모차르트 듣는 것 같아. 당연히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이번에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잘 보십시오. 브란덴부르크 사람들이지만 보헤미아에 있단 말이에요. 체코예요. 오, 우리나라 소재로도 뭘 만들었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모차르트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 좋아. 성공을 합니다. 민족음악 최초의 진지한 음악으로 평가받아요. 진지한 음악.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 오, 저거 들어줄 만해. 러시아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차이콥스키가 그랬습니다. 차이콥스키가 뭔가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좀 진지한 음악이 나오네 라고 한 거예요. 사비나라는 사람이 아주 애국적인 대본을 썼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속편을 만들죠. 아니, 그것이 돈이 벌리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비나는 한 번 더 스메타나를 위해서 대본을 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날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훔쳐온 사진입니다. 정말 멋지죠? 위에 장식이며 모든 무대 설비를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바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국립극장은 아주 역사가 깊은 극장이고 오늘날 우리가 보헤미안이라고 얘기하는 체코, 스메타나, 드보르작 이런 사람들의 유명한 작품이 초연됐던 굉장히 좋은 극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프라하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이거는 위성사진으로 안 나오거든요. 위에서만 찍으니까 안에 한번 여러분 꼭 들어가 보십시오. 자, 팔려간 신부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오페라, 사비나가 쓴 두 번째 오페라, 팔려간 신부입니다. 이것은 서곡입니다. 잘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악기 어느 한 파트가 남았어요. 제2바이올린이에요. 뭐 엄청나게 난리치고 있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케스트라에서 내가 이렇게 난리치려면 나를 제1바이올린을 시키지 왜 제2바이올린을 뽑았는데 이런 거 시키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왔어요, 제1바이올린. 두 개가 하나 합쳐져 있죠? 정신없는 속도로 같이 연주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비올라하고 첼로가 들렸어요. 템포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템포로 그대로 들어가요. 어디까지 일어나고 싶어요? 하나가 몇 초나 될까요? 그 빠른 것을 지금 수십 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날까요? 베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베이스는 서서 일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월급은 똑같이 주면서. 엄청나죠? 이 곡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미쳐요. 가뜩이나 또 오케스트라 연주 잘 못하면 그거 진짜 미쳐요. 엄청난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차이죠. 정말 멋진 곡입니다. 이것이 팔려간 신부가 시작하기 전에 연주되는 서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팔려간 신부 서곡만 봐도 오페라를 다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오페라를 지금 이 문제로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팔려간 신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오페라에 안 가셔도 될 게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왔어요. 자, 옛날 옛적에 체코에 어느 부잣집 딸이 하인을 좋아했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니, 부잣집 딸이 하인을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누가 화가 나요? 아버지가 화가 나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더 부잣집, 언제나 그렇듯이 더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주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요. 아침 드라마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돼요. 중매인이 하인을 돈으로 설득합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 여기 신경 꺼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살 줄 아는 거죠. 그 말을 들었어요. 돈을 받고 신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 오페라가 팔려간 신부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반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설마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언제나 드라마가 그렇듯이 그 하인이 그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신나는 오페라예요, 여러분. 팔려간 신부였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흥겹고 정말 짧고 우리의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오페라 실패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이 사람 뭐만 하면 계속 실패해요. 당시가 지금 식민지 상태라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막 민족음악, 민족운동하기도 바쁜데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면 우린 싫다.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 같은데 나라가 암울할수록 더 기분 좋은 거를 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적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스메타나가 죽기 전까지 계속 밀었어요. 처음에 흥행이 잘 안 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진가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에 현혹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계속 100회까지 공연을 했고 머지않아 100회까지 안 갔을 때 벌써 사람들이 그 오페라의 진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근데? 전쟁 중이었을 수도 있지만 내용에서 보는 체코적인 것들, 팔려간 신부, 체코의 농장.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민족주의자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야, 모차르트 같은 음악이 왜 우리 민족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요 하나 안 나오고 그게 뭐냔 말이죠. 이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국민주의 음악은 민요의 리듬과 선율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슨 국거리 장단이나 이런 거 사용한다고 해서 또 국악기나 이런 거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민족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사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무슨 한강을 소재로 한 음악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도 국악 멜로디나 이런 거를 하는데 저게 과연 민족음악일까 의심이 갔던 적이 많아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해명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것, 우리나라 민족음악을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시극장 지휘자의 빈곤한 생활에 들어갑니다. 극장 지휘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해요. 왜? 돈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항상 돈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돈이 예산 아닌가?
왜 돈이 있는데 예산이 없지? 뭔가 핑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였고 이 사람한테는 가족 환경이나 어떤 이런 것도 안 좋아졌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30명. 30명이 뭡니까? 오케스트라 평균이 한 100명이에요. 30명 오케스트라 갖고 뭘 해요? 물론 드보르작 같이 뭐 잘하는 비올라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30명 갖고 뭘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존경하는 바그너 오페라를 못하는 거예요. 바그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오케스트라 100명, 150명 막 들어가고 악기 새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오케스트라 들어가는 그 구멍을 파서 더 많이 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30명인데. 그렇잖아.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효과를 내보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듭니다. 이것도 아까 바그너 음악처럼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갑니다. 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바그너 같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막 심취하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바그너 효과 같은 것을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비평은 잘해요. 비평은 쉬워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바그너나 따라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모차르트 따라하면 모차르트 따라한다고 뭐라 그러고 바그너 따라하면 바그너 따라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계속 쓰지만 계속 실패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스메타나. 여러분, 베토벤 아니에요, 이 사람. 스메타나예요. 베토벤이 귀가 멀은 작곡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 관심을 두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베토벤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부터 귀가 멀잖아요. 이 사람 갑자기 안 들려요. 음악가로서 정말 치욕적인 일을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휘하고 있잖아요. 지휘자인데 단원들이 연주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며칠 후에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 더 이상 지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극장에서 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제 이 사람 인생 피는 것 같죠, 여러분? 극장에서 작곡만 하세요. 돈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도 쥐꼬리 막 해주면서 그거 줘놓고 야, 네가 작곡한 거 다 우리 극장에서 무조건 연주해야 돼. 라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가난해요. 나중에 돈 더 달라고 뗐어요. 위에서 얘기하죠. 돈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 이때쯤에 이 사람 교향곡을 내가 사악장으로 만들진 않겠지만 이번엔 연결된 교향시를 만들어주겠다. 교향곡보다 훨씬 큰 거죠. 왜? 교향시 하나가 보통 교향곡만 해요. 사악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따져보면 사악장 합친 것만한 길이가 되는 교향시가 많아요. 그 교향시를 연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스토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체코적인 거예요. 비셰히라트. 비셰히라트는 절벽 위에 있는 성입니다. 프라하에 가시면 여러분 그 체코에 가시면 이런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대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전설적인 곳, 유명한 유명 장소, 유적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멋진 교향 시들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1부는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2부 설명하기 전에 웬 악보죠,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웬만하면 악보를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죠. 따라다라라라 어떤 두 파트가 이런 멜로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멜로디는 다른 파트가 연주해요. 따라다라다라다라라라 그리고 바로 다음에 다른 파트가 또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면 따라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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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는 거를 파트가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어폰 꽂고 들으면 양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따라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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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넘실거리죠. 이 넘실거리는 효과를 멜로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주로 씁니다. 그 유명한 몰다우입니다. 밑에서 현악기 반주를 들어보십시오. 밑에서 나옵니다. 광가성. 이 넘실대는 반주 위로 이런 멜로디가 납니다. 이것이 몰다우입니다. 그 나라로 흘러드는 그 거대한 강, 유럽에서 하천이라고 부르죠. 몇 개의 나라를 통과하는 대단한 강입니다. 이런 명작이 이런 연작 교향시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 곡이에요. 세 번째 곡 또한 대단한 곡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곡 들어가기 전에 체코 사람들은 이 몰다우라고 안 해요. 몰다우는 독일어거든요. 아니 왜 우리 민족어를 놔두고 왜 독일어로 강을 이름을 불러?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타바강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CD를 사시면 불타바강이라고 돼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몰다우입니다. 그렇게 알고 사시면 여러분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향시가 나옵니다. 사르카! 지금 나온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FCD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전사예요. 저는 이런 여전사 이미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근육질에다가 남자보다 더 싸움을 잘하죠. 사르카가 바로 유럽에서 유명한 그 전설적인 여전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카라는 단어는 우리 아이들도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일 수 있어요. 왜? 인터넷을 찾아보면 흔히 게임 아이디로 씁니다. 사르카님, 요번 아이템이 어디서 구하나요?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너 초딩이지? 막 이런 겁니다. 그런 거에 사르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스멧 검색을 해보시면 스멧 하나보다 아이디가 많이 나옵니다. 사르카. 보헤미아의 초원과 숲에서. 이제 완전히 민족적인 걸 쓰는 거예요. 벌써 4개나 썼어요. 물론 이 사람 계속 이거 쓰고 바로 다음 거 쓰고 이런 거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완성해요. 다음 거 보실래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타보르. 체코에 전설적인 전투가 일어났던 그런 곡을, 그러니까 그런 지방을 소재로 해서 곡을 씁니다. 옛날부터 이 사람 전쟁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멋져요. 마지막 6번째. 블라니크. 체코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은 그 블라니크 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따온 배너입니다. 여러분 아마 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산 홈페이지? 집에 가서 관악산 홈페이지나 안 들어가 보셨으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연작 교향시가 끝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엄청난 거대한 분량이지요. 6개, 한 번에 다 듣기가 힘들죠. 이 6개의 교향시를 우리는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나의 조국입니다. 여러분, 나의 조국 안에 들어있는 몰다우 강이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어보시려면 이 6개를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몰다우보다 더 좋은 곡을 찾아내세요. 그것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설명하십시오. 그거 나의 조국의 6번째 곡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센스 좋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나 이제 힘들어. 작곡만 할래. 나이 들어서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래요. 산에 아무도 없잖아요. 가서 그냥 나 혼자 뭐 아무거나 하고 싶다. 물론 저는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되면 저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혼자만 들어가겠습니까? 가족이 같이 가잖아요. 지금 나이 어린 부인이 있단 말이죠. 그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난 지금 쇼핑 어디 가서 하나도 사야 되고 넌 너무 살 거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산에 들어가냔 말이죠. 당연히 결론은 뻔하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요. 이때 드디어 현악사중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정말 스메타나다운 제목입니다. 나의 생애로부터. 영어 제목은 From My Life입니다. 이 곡은 그냥 제목이 이래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곡 자체에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집어넣어놨습니다. 들어볼까요? 정열입니다. 폭탄과 같이 시작하죠.
김치국입니다. 비올라가 혼자 연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긴 솔로, 우리가 빅솔로라고 얘기해요. 빅솔로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넌 틀리면 끝장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정말 멋있게 시작해요. 마치 스메타나 피아노 트리오 첫 번째 부분을 듣는 것 같아요. 자기가 행복했던 시절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부분이 흘러나와요. 정확하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라고 기뻤던 적이 없겠습니까? 아주 기뻤던 그런 모습들을 자기 고국 체코의 어떤 민요식으로 곡을 작곡했어요. 농민들이 춤추는 모습,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역시 솔로는 비올라가 하고 있어요. 참 좋아요. 자, 이번엔 체코의 민족적인 정열이 나옵니다. 민족의 힘, 거의 4악장까지 왔는데 이 사람 계속 신나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고 했던 사람이 자기 인생의 격정을 어떻게 표현하나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신나죠. 즐거워서 나갈 것 같습니다. 몰아칩니다. 귀가 멉니다. 들으셨습니까? 귀 머는 소리를 바이올린 최고음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곡을 들으면 이 부분에서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좋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곡은 끝이 납니다. 현악사중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곡을 자기의 베스트를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메타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건강이 악화되죠. 보통 사람이 한 군데가 아프면 계속 나머지가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원인이 같거든요. 이럴 때 나의 조국이 전체가 연주가 됩니다. 자기는 병들고 아프고 지금 정신도 몽롱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 동안 나의 생애로부터 계속 써왔던 그 연작 교향시를 다 연주하는 걸 보고 죽게 돼요. 정신병원을 합니다. 부인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의사는 첫 번째 처방을 내렸어요. 작곡하지 마라. 사형선고지요. 작곡가에게 작곡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인 작곡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병원에서 몰래 계속 작곡을 합니다. 그것이 현악사중주 2번입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불안한 화음. 이상해요. 제가 제 주관으로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상해요, 들으면. 뭔가 좀 혁신적이고 뭔가 자기만의 뭔가 있지 않을까? 그거조차 의심이 가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악장이 여러 개면 한 악장 빨랐다, 한 악장 느렸다 뭐 이러잖아요. 전 악장이 다 빨라요. 이게 뭐냔 말이죠. 가뜩이나 짧아요. 엄청나게 짧고 이 사람 다 썼다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인정은 안 했어요. 그게 뭐야? 그러나 한 사람이 극찬을 했습니다. 쉔베르크였습니다. 그 나중에 12음 기법 괴상한 거 만들어서 쓰는 그 무조 음악의 대가가 극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니까 아마 극찬했을 것 같아요. 계시적인 작품이다. 어떤 계시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악기가 4개가 있지만 전부 다 4개가 멜로디 반주 없이 같은 음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규칙한 음 간격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려워요. 들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쯤엔 이제 좀 들리는 것 같아. 좋아. 이런 건 좀 뭔가 나의 생애로부터 같기도 하고. 그러나 다음 악장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또 희한해요. 악기가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음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이렇게 시작해요.
물론 여기서부터 아주 어려워져요. 절대 연주하기 쉬운 곡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조가 단순한 곡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또 뭐죠? 좋은 부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밑에서 치고 올라와요. 괴시적인 작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음악 팬들, 또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곡이 왜 좋은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도 그 사람들 의무예요. 수많은 작곡가들이 이 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역작은 스메타나 현악산조 1번이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번, 앞으로 계속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스메타나가 죽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체코에서 첫 번째로 국제적인 음악가라는 명성을 쌓고 자기 인생은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스메타나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예술적인 사상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사람만이 완전한 인간이다. 베드르지히 스메타나가 남긴 말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예당아트닷컴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